20년 9월에 시행했고요. 고3 문제예요. 자, 살펴볼게요. 가나 제목 글이 두 개 얽혀 있고요. 가의 제목은 예술 정의에 대한 미학 이론의 전개세요. 시작해 봅시다.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은 예술에 대해 연구하는 거구나.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다. 예술하는 사람들, 예술을 전공하는 사람들 예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얘기가 다 달라. 예술이 자연의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아리스토텔레스 세모, 모방론 세모.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은 닮은 꼴이어야 한다라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로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씨 이 그림 봐주실래요? 오, 정말 실감나게 잘 그리셨네요. 똑같이 그리셨네. 아주 훌륭한 그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씨 이 그림을 봐주실래요? 뭐예요? 하나도 똑같지 않네요. 이 그림은 예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술가의 독창적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공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하면서 낭만주의 네모. 낭만주의는 특징이 어때요? 감정 표현이 중시야. 재현이 아니라. 모방론이 많이 쇠퇴했었다.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대세야. 이건 예술이거든. 그러면 이론이 필요해졌어. 낭만주의도 예술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론 누가 만들었냐? 20세기 초에 콜링우드라는 사람이 만들었지. 콜링우드 세모.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으로 제시해서 콜링우드 표현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콜링우드가 얘기했지. 관념이나 감정을 표현하면 그것도 예술이다. 낭만주의가 그렇지 않냐? 낭만주의 예술이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 콜링우드 씨, 예술가는 뭘 표현해야 합니까? 정신적 대상이요.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언제 20세기 초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표현론도 발전했다. 환장하겠네. 모방론, 표현론, 형식론. 자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러면 문제는 뻔하죠. 모방론, 낭만주의, 표현론. 얘네들 각각의 특징. 벨의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벨.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작품이라고 보았습니다. 저는 이 이론 되게 좀 재수 없어요. 비평가들, 뭐 지들이 엄청 대단하다고. 지들한테 감동이 없으면 예술이 아니래. 선생님, 네. 콜링우드 왜 세워진 건가요? 그냥 여기 뒤에 표현론이라고 해서요. 네. 근데 낭만주의는 네모라고. 중간에 사람 이름이 아니라서. 네, 사람 이름 꼭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찾을 때 눈에 띄라고. 그럼 벨. 어디요? 너무 세모 쳐서요. 알겠습니다. 아, 네. 모든 의미가 있다. 아, 이게 나는 나름 이게 규칙이 있는데 꼭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체크만 해놓으면 돼. 네. 20세기 중반에 뒤샹이 변기를 가져다가 전시한 샘이라는 작품은 예술작품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는 여기 화장실에 있는 변기는 예술작품이 아닌데 미술관 안에 가져다 놓으면 그게 예술작품이 돼. 뒤샹, 사람 이름이라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자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다. 아, 뒤샹 대단한 사람 아니야? 얘가 만든 작품 하나 때문에 이론이 두 개가 나와.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라는 말되객이네. 웨이츠의 예술정의 불가론.
뒷샹이 변기를 갖다 놓은 순간부터 아 이거는 예술인데 라고 사람들이 이제 말을 못하기 시작한 거지. 그의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므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대변합니다. 뒷샹의 변기 이후로 웨이츠의 예술정의 불가론이 등장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고 하는 어떤 사회제도에 속한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다. 디키라는 사람 제도론. 저게 예술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밑줄 어떤 사회의 제도에 속하는 사람들 예술작품으로 규정이 되냐 안 되냐 사회 분위기가 예술로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이거야. 한 200년 전에 뒷샹이 미술관에다 변기를 갖다 놨는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이 욕을 하고 헛소리하고 있고 뻘짓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으면 그건 예술이 안 돼. 근데 그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인정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술이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나의 제목은요.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이라고. 예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안 읽어봐도 괜찮아.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줄 거야. 그러니까 글의 주제 찾는 방법을 자꾸 연습하셔야 되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무슨 내용이 나올지 예상하라고. 그러면 그 읽기가 너무 재밌어.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작품을 비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작품을 비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서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 판단이 달라집니다. 요거에 따라서 요게 달라집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으로는 맥락주의, 형식주의, 인상주의. 그러면 느낌상 알 수 있어. 왜? 맥락주의 비평 한 달랑 먹어야 돼. 그리고 옆으로 가서 세 번째 달락 형식주의 비평 또 한 달랑 먹어야 돼. 형식주의 비평 한 달랑 먹어야 돼. 그 다음 인상주의 비평 한 달랑 먹어야 돼. 글 수밖에 없어. 대부분의 글이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갑시다. 맥락주의 비평, 문학, 예술을 비평하는데 맥락을 고려해서 비평하는 거야. 예술작품이 창작된 사회적, 역사적인 배경에 관심을 갖습니다.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 사람 이름이니까 비평가태는 예술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작품의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예술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의 환경들이 중요하다. 왜냐? 예술 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하며 예술가가 속한 사회의 특성들을 반영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난 화공인데 극사실주의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못 그려. 그렇게 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주변에. 조선시대의 산수화 보면은 막 이상하게 산 왜곡되어 있고 막 그런 흔히 이야기하는 동양화 다 그런 거 그리고 있는데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못 그려.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이외에 시대적 상황도 중요하지만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을 포함해서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려는 이 맥락주의는 작품이 아니라 작품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여 작품의 핵심적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있습니다. 맥락주의가 있고 맥락주의의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해서 형식주의와 인상주의가 있는 거구나. 맥락이랑 형식, 맥락이랑 인상은 싸우는 거 알겠어. 그러면 형식이랑 인상도 좀 많이 다른가? 그거 좀 이제 궁금해하면서 읽으면 되지. 형식주의 비평은 예술작품의 외적인 요인 대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의 구조적 유기성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문학작품 분석할 때 절대론적 관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야. 그런 식이야. 프리드와 같은 형식주의 비평가들은, 프리드 사람 이름이니까, 작품 속에 표현된 사물, 인간, 풍경 같은 내용보다 내용 X, 선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비례, 율동, 강조와 같은 조형 원리를 예술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선을 이렇게 그었네. 이런 색깔을 반복해서 썼네. 대조되는 색깔들을 반복적으로 배열했네. 이런 식인 거야. 인상주의 비평은 어떻게 해요? 예술작품을 비평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받는 인상, 느낌을 기준으로. 모든 분석적인 비평의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가 없다. 야, 미술관 가서 그림을 보는데 뭘 알아야만 보냐? 아니지.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을 관련시킨다. 라는 비평가 프랑스의 말처럼 사람 이름이에요. 인상주의 비평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밑줄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 100명이 다 좋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나는 싫은 거야. 인상주의 비평가는 작가의 의도, 외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이 비평가의 자유의지를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됐을까요? 20번 여러분들이 풀 거고요. 21번 자 볼게요. 문제 생긴 형태를 보자고. 가의 형식론 네모되어 있지. 그러면 2번의 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 가의 두 번째 단락에서 답 찾아야 돼. 이것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 찾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을 만들어 놓고 비슷한 거 찾으러 가라고 그랬지. 벨의 형식론 어디에다가 밑줄 그으면 될까?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가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작품이라고 보았다. 비평가들만 느낄 수 있는 비평가들의 정서를 유발하는 의미 있는 형식. 이 말이 들어가면 돼. 비평가들의 정서를 유발하는 의미 있는 형식. 이게 들어간 거 찾으면 되지. 20번에 답 몇 번 할 거예요? 그렇지. 1번.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의 근거에서 이게 예술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추가적으로 써줄 수 있지. 요 앞에 누구? 비평가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근거로 예술작품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되겠지. 됐고, 옆에 22번도 또 같이 보러 갈게요. 여러분들 문제 풀 시간 좀 줄여드리는 겁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모방론자가 뒷샹에게 확인해 봅시다. 모방론자 뒷샹 뭐예요? 변기 갖다 놓은 아저씨죠? 네. 당신의 작품 샘은 변기를 닮은 게 아니라 변기 그 자체지 않습니까? 예술작품이 되기 위해 필요한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땡! 모방론자는 똑같이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야 하지. 무엇과 무엇을? 예술과 예술작품은 쉽게 이야기하면 닮은 꼴이어야 한다야.
닮은 꼴이어야 한다. 네가 해놓은 것처럼 어떻게 그 대상 자체는 안 돼. 닮아야지 그것 자체를 갖다 놓는 거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지. 오, 평소에 쓰는 거 그대로 갖다 놨네? 짱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낭만주의 예술가, 기억해 봅시다. 낭만주의 예술가가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얘네는 뭘 표현하고 싶었어? 단순하게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재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어?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지. 그것을 모방론자, 무조건 그대로 그리려는 사람들한테 야, 너는 네 그림엔 감정이 없어. 너 생각이 없어? 대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작품도 예술작품으로 인정받는 당신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없어도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신 얘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괜찮지? 표현론자가 낭만주의 예술가 표현에게 표현론자도 뭐예요? 감정을 표현하죠. 낭만주의 예술가도 감정을 표현하지. 둘이는 좀 비슷해. 당신의 작품은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대상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재현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당신 그림 좋아요. 예술작품입니다. 괜찮지? 뒷샹이 제도론자에게 뒷샹 뭐 변기 갖다 놓은 아저씨 제도론자는 뭐예요? 그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아, 뒷샹은 제도론자한테 엄청 고마워해야 돼. 걔네들 덕분에 자기 작품이 예술이 될 수 있었으니까. 예술계에서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면 예술작품이라는 당신의 주장은 오케이. 저의 작품 셈 외에 다른 변기도 예술작품을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지. 특히 어떻게? 다른 변기라도 어디에다가 전시회장에다가 갖다 놓으면 돼. 전시회장이 아니더라도 앞에다가 예술작품이라고 이렇게 팻말 같은 거 붙여놔도 돼. 예술정의 불가론, 예술이란 정의할 수가 없지. 표현론자한테 당신이 예술가의 관념을 예술작품의 조건으로 규정할 때 사용한 명제는 네가 한 말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괜찮지? 예술정의 불가론자들이 한 말, 니들이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 이거인 거죠. 나머지 23, 4, 5 네 문제 깔끔하게 4분 드려볼게요. 시작! 볼게요. 동현이 가하고 나하고 어떤 게 더 쉬웠어? 글이? 가하고 나하고 조금 더 잘 읽히는 글이 있었을 거예요. 가로 해볼까요? 가. 대립되는 관점이 있어요? 있어요. 수렴되어 가는, 그러면 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야. 하나로 모아지는 건가? 그건 아니지. 가. 화제에 대한 이론, 예술의 정의에 대한 이론을 평가해서, 이론을 평가해? 이론 평가하는 거 아니야. 화제, 예술의 정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니야. 따지면 그들만의 리그지 뭐. 화제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예술의 정의에 관련된 관점 있어. 그것에 대한 문제점 있어요? 있어. 이거를 표현을 다 못해. 이거는 여기는 부족해. 이걸 설명하기엔 부족해. 그래서 그걸 만족시키는 대안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일단 괜찮아. 화제와 관련된,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 아니요. 이론이 여러 개라서 사례가 여럿일 수가 없어. 그래서 가만 봐도 4번이 답이지. 그러면 나는 어때요? 화제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점, 예술작품을 어떻게 비평할 거냐? 맥락주의 비평. 그거 좀 문제가 있는데? 다 설명 못 하는데, 그래서 형식주의, 인상주의 나오는 거지.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 21번은 아까 했고요. 22번 확인했고, 23번 보러 가면 되지.
비평문을 쓰기 위해 미술 전람회에 다녀왔습니다. 메모했는데요. 틀린 거 찾기. 제목 그리움. 화가 A가 화가였던 자기 아버지의 생전에 신고 신던 낡고 색이 바랜 신발을 보고 그린 그림이다. 예술가 정신을 궁핍하게 살면서도 예술혼을 잃지 않고 활동을 했던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거 왠지 딱 봐도 이거는 맥락주의인데. 작품 전체에 따뜻한 계열의 색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거는 작품 내용만 보고 있고 따뜻하다라는 인상을 받는 거죠. 비평문 작성을 위한 차관점, 콜링우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콜링우드 누군데요? 콜링우드는 뭐야? 콜링우드 그럼 또 옆에다가 써야지. 뭐라고? 표현론. 콜링우드는 표현론이잖아요. 화가 A가 낡은 신발을 그린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다. 괜찮죠? 왜? 표현론은 뭘 표현하는 건데? 정서를 표현하는 건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정서잖아요. 그러면 맞는 말이지. 디키의 관점을 적용하면 디키는 뭔데요? 제도론이죠. 제도론. 저것이 예술일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다.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는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라는 사실에 있음을 언급하여 이 그림을 예술작품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군. 아니요. 평범한 신발을 그려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사회 분위기 얘기하지 않았네. 2번이 틀렸지. 3번 텐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면 텐은 누구예요? 맥락주의지. 주변의 모든 것들과 연결시키네요.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낡은 신발은 화가 A가 추구하는 예술의 정신의 상징임을 팜플렛 정보를 근거로 팜플렛 정보, 다른 데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지. 다른 데서 정보 얻어온 거니까요. 프리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옆에다가 또 써야 되겠네요. 뭐라고? 형식주의. 딴 거 안 봐. 따뜻한 계열의 색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했다. 우수한 작품이다. 괜찮아요. 어떻게 배치하고 배열하냐가 중요했으니까. 프랑스의 관점을 적용하면 프랑스 뭔데요? 인상주의지. 난 느낌이 좋아. 그림 속에 낡고 색이 바랜 신발을 보며 지친 나의 삶에서 편안함과 여유를 느꼈음을 서술할 수 있겠군. 사실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요거죠. 나의 삶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었으니까. 그래서 5번 괜찮아? 틀린 건 2번. 옆에 거 25번 잠깐 볼게요. 동음이의어. 동음이의어 뭔데요? 소리만 같이 뜻이 전혀 다른 거 찾는 거죠. 몇 번? 3번. 왜? 시에 나와 있는 이론은 빅뱅 이론 할 때의 그 이론이지. 그때의 이론은 무슨 뜻이에요? 논리적. 일반적인. 명제 체계를 이론이라고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를 이. 여기에서의 이론은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다른 의견, 다른 이론이라는 뜻이지. 25번에 3번. 마지막 24번 문제 보러 갈게요. 보기 A는 기억의 관점. 기억은 맥락주의예요. 맥락주의. 니은의 관점. 니은은 인상주의고요. 나를 바탕으로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기. 피카소의 게르니카. 1937년 히틀러가 바스크 산악마을인 게르니카에 30여 톤의 폭탄을 퍼부으며 수많은 인명을 살생한 비극적 사건의 참상을 이러한 사건을 고려한 거니까 확실히 맥락주의 맞네. 울부짖는 말, 부러진 칼 등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전 세계에 고발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B. 뿔 달린 동물은 슬퍼 보이고 양팔을 뻗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 느껴.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들이 나를 그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아. 왠지 우울한 것 같아. 그러나 빛이 보여. 희망이 느껴져. 고통과 좌절감이 느껴지지만
희망을 갈구하는 훌륭한 작품이다. 진짜 인상주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 인상. 1번 A에서 37년 게르니카 사건을 언급했다. 역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했다. 맥락주의. 오케이. 비극적 참상을 전 세계에 고발했다.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맥락 효과. 맥락주의. 오케이. 슬퍼 보여. 고통을 호소하고 라고 서술한 건 작가의 심리 상태 위로 갈까요? 슬퍼 보여. 누가 슬프다고 느끼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야. 작가가 슬퍼. 작가가 고통을 겪고 있어. 그거 아니야. 인상주의라는 것 자체의 이해를 잘못한 거죠. 작가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한 게 아니라 슬퍼 보이고 고통을 호소하라고 서술한 것은 누구? 감상자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울한 색채, 기괴한 형상, 비평가의 주관적 인상을 반영한다. 오케이. 희망을 갈구하는 것처럼 보여. 나는 그렇게 생각해. 비평가의 자유로운 상상력. 괜찮아요. 틀린 건 3번. 됐을까? 답은 3번이죠. 잠시만요.